안녕하세요. 고전을 다시 쓰는 책방냥이입니다. 오늘은 아주 애틋한 궁녀의 연애 이야기를 읽어볼까 합니다. 바로 조선시대 후기의 한문소설 운영전을 다시 써보았는데요. 조선시대 궁녀가 연애라니 놀랍기도 하고 궁금하시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곳을 소개해야겠습니다. 바로 이 소설의 배경인 수성궁입니다. 수성궁은 한양 도성 서쪽 인왕산 자락에 자리 잡은 궁이었습니다. 세종대왕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안평대군이었습니다. 안평대군의 저택이었던 수성궁은 조선 최고의 문화 살롱이자 꿈과 재능이 꼽히던 공간이었습니다. 남쪽으로는 사직단이 보이고 동쪽으로는 경복궁이 아득하게 펼쳐졌습니다. 인왕산 줄기가 구불구불 내려와 궁을 품에 꼭 안은 듯한 풍경이었죠. 높은 곳에 올라 내려다보면 도성한 기와집들이 바둑판처럼 반듯하게 늘어서 있었고 구름과 안개가 푸른 산을 감싸는 모습은 그야말로 한 폭의 산소화였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만발하고 가을이 오면 단풍이 타올랐고요. 술 좋아하는 선비들과 시 짓는 문인들이 날마다 찾아와 시를 읊조리고 달을 보며 노래했습니다. 그 수성궁에는 안평대군이 직접 뽑아 글을 가르치고 시를 익히게 한 재능 있는 여인들이 있었지요. 그중 한 명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운영입니다. 똑똑하고 아름답고 시를 잘 짓던 그녀는 그 시대의 법도와 신분으로 가로막혀 있던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전. 때는 1601년 봄, 청파에 사는 가난한 선비 유영이 있었습니다. 수성궁의 아름다운 경치를 익히들어 한번 가보고 싶었지만 워낙 옷차림이 초라해서 사람들이 비웃을까봐 망설였습니다. 궁 앞을 사성이기를 여러 번. 3월 보름이 지난 어느 날, 유영은 마침내 용기를 냈습니다. 탁주 한 병을 사서 하인도 없이 친구도 없이 혼자서 궁문에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손가락질했지만 이미 들어온 이상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뒤뜰로 들어간 유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전쟁의 불길을 겪은 뒤라 화려했던 건물들은 사라지고 무너진 담과 깨진 기와만 남아 있었습니다. 폐허가 된 우물과 돌무더기, 무성한 풀과 나무들, 오직 동쪽 행랑 몇 칸만이 쓸쓸히 남아 있었지요. 유영은 서쪽 정원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샘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위 사이로 온갖 풀이 무성했고 땅에는 떨어진 꽃잎이 가득했습니다. 사람의 발자취는 보이지 않았죠. 바람이 불자 어디선가 꽃향기가 은은히 풍겨왔습니다. 유영은 바위에 앉아 소동파의 시 한 구절을 읊조렸습니다. 정원에 올랐더니 봄은 이미 저물고 땅에 가득한 꽃잎을 치워줄 사람 하나 없구나. 그리고는 가지고 온 술을 다 마시고 취해서 돌을 베개 삼아 누웠습니다. 유영이 술 기운에 잠들었다가 눈을 뜨니 해는 이미 저물고 강 위로 달빛이 고요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유람객들은 모두 돌아가고 버드나무 사이엔 안개만이 희미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아주 부드러운 노랫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습니다. 누구지? 유영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레 걸어갔습니다. 정자 위에 젊은 선비 하나가 한 여인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유영을 보자 반갑게 일어나 맞이했습니다. 이리 고운 달밤에 뜻밖의 인연을 만나니 참으로 귀한 선물 같습니다. 이 깊은 정원까지 찾아오신 사연은 천천히 나누기로 하고 같이 술 한잔 합시다. 선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셋은 자연스럽게 한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여인이 낮은 목소리로 시녀들을 불렀습니다. 잠시 후
숲속에서 두 시녀가 나타났습니다. 발소리는 새처럼 가볍고 움직임은 바람이 스치는 듯 했습니다. 오늘 같은 밤에 이 좋은 자리에 귀한 손님까지 오셨으니 그냥 보낼 수 없지요. 여인이 살며시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술과 음식을 준비하고 붓과 먹도 가져오너라. 얼마 지나지 않아 시녀들이 돌아왔습니다. 상 위에는 노을빛을 머금은 술, 진귀한 과일과 상서로운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세상 것이라 믿기 어려울 만큼 고운 상이었죠. 술잔이 세 바퀴쯤 돌고 달빛이 더 깊어지자 여인이 조용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가 참으로 애절했습니다. 듣는 이들의 마음이 저절로 저릿해질 만큼. 깊은 밤 옛 친구와 이별하니 다하지 못한 인연은 다시 만날 길 없네. 봄마다 피던 꽃은 저물고 구름과 비 흩어져도 그리움은 남아있네. 지난 세월은 바람처럼 스쳐갔지만 마음은 아직도 그날에 머물러 있네. 노래가 끝나자 여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유영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노래가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슬프게 들릴까요? 무슨 사연이 있으신 겁니까? 젊은 선비가 조용히 잔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곤디 이름이란 마음이 먼저 통한 뒤에나 나누는 법이라 생각하여 아껴두었습니다. 허나 이리 술잔까지 나누고 보니 귀한 손님께 더 이상 감출 이유가 없겠군요. 그는 고개를 들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김씨 집안에서 태어났고 어릴 때 그 재주로 소문이 났습니다. 14살에 진사시에 급제하자 사람들은 그때부터 저를 김진사라 불렀지요. 어린 나이에 혈기가 넘쳐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였습니다. 그 일로 부모님께 물려받은 몸을 상하게 하여 결국 불효를 저지르고 말았죠. 김진사는 따뜻한 눈길로 여인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이 여인은 운영이라 합니다. 저 두 시녀는 연주와 송옥이지요. 이들은 모두 옛 안평대군의 궁녀였습니다. 안평대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유영의 술 기운이 번쩍했습니다. 이미 오래전 영모로 몰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이름이 아니던가요? 유영이 다시 찬찬히 보니 눈앞에 네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달빛이 묘하게 그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유영은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까? 그러자 김진사가 운영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그때 일을 아직 기억하고 있겠어? 운영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의 일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릴 테니 빠뜨린 부분은 낭군께서 덧붙여 주세요. 세종대왕께는 8아들이 있었지요. 그 중에서도 안평대군은 가장 총명하고 영특하셨습니다. 임금께서도 크게 사랑하시어 재물과 땅, 사람까지 아낌없이 내려주셨지요. 대군께서는 13살에 이 수성궁으로 나오셨습니다. 낮에는 시를 짓고 밤에는 책을 읽으며 단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명성이 얼마나 높았던지 문인과 학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대군께서 손수 붓을 들어 글을 쓰실 때면 그 서체는 마치 살아있는 용이 하늘로 숨쳐나는 듯 힘이 넘쳤고 그분이 읊조리는 시 구절은 한양의 모든 선비가 우러러볼 만큼 고결했습니다. 문종 세자 저하께서도 안평대군의 글씨를 보고 내 동생이 중국에서 태어났다면 조맹부에 견줄만 하겠구나 하고 감탄하셨다 합니다. 그 말은 오래도록 궁 안에 남았습니다. 그 시절 사람들은 문장은 성산문, 글씨는 최흥효가 최고라고 했지만 제가 보기엔 그 누구도 안평대군의 재주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그분 아래서 글을 배우며 세상 그 누구보다 풍요로운 지식의 숲에서 자라났습니다. 무지하던 저희에게
글은 곧 새로운 세상을 보는 눈이 되었지요. 대군께서는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제주는 고요한 곳에서 자라나는 법이다. 도성 밖이라야 차분하고 조용하게 공부하기 좋다. 그래서 수성궁 뒷산 위에 정자를 지으시고 비의 당이라 이름 붙이셨지요. 게으름을 피우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옆에 맹시다는 시는 곧 마음의 맹세라는 의미였습니다. 비의 당에는 늘 사람들이 드나들었습니다. 당대 학자들과 문인들이 모여 시를 짓고 그림을 논하고 새로 들여온 서적을 펼쳐 서로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날은 대군이 직접 글을 고쳐주기도 하고 어떤 날은 문장 한 줄 때문에 밤이 깊어지곤 했습니다. 사람들이 의견을 나누고 글과 그림이 오가는 그 자리를 볼 때마다 궁 밖에는 제가 모르는 넓은 세상이 있다는 걸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안평대군께서 술기운에 붉어진 얼굴로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재주를 줄 때 어찌 남자만 골라서 주겠느냐? 너희도 배워서 재주를 키우도록 해라. 궁에서 여자에게 재주는 오히려 감춰야 하는 것이라 여겼는데 대군은 그걸 정면에서 뒤집으셨습니다. 그날 이후 나이 어린 궁녀 10명을 뽑아 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지요. 소, 부용, 비경, 비취, 옥녀, 금년, 은섬, 자란, 보련, 그리고 저 운영이 그 10명에 들었습니다. 저희는 한글로 소학을 읽고 논어, 맹자, 시경, 서경까지 익혔습니다. 200과 두보의 시를 아침마다 밤마다 외웠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제 마음은 더 자꾸 커졌습니다. 읽고 싶은 글이 늘어나고 알고 싶은 세상이 늘어났습니다. 5년쯤 지나자 우리 10명은 모두 시를 짓게 되었습니다. 대군께서는 예술을 지독히 사랑하셨던 만큼 한치의 흐트러짐도 용납하지 않는 그 엄격함 또한 서슬퍼런 칼날 같았습니다. 언제나 저희에게 엄히 말씀하시곤 했지요. 너희는 이 수성궁의 꽃이다. 내 허락 없이는 그 어떤 향기도 담장 밖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 엄명은 수성궁의 높은 담벼락보다 더 견고하게 저희를 가두었습니다. 글을 배워 천하를 보는 눈을 가졌으나 정작 그 눈으로 담장 밖의 세상을 보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던 시절. 지식은 저희에게 자유를 꿈꾸는 날개를 달아주었지만 법도는 발목에 무거운 족쇄를 채웠습니다. 화려한 예술의 전당이었던 수성궁은 그렇게 저희에게 가장 아름답고도 잔인한 감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였지요. 비에 당들어가게 모인 저희에게 대군께서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궁 너머로 푸른 연기가 아련히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다. 그 풍경이 잔상처럼 남아 내 먼저 한수를 지었으니 너희도 떠오르는 대로 각자 마음을 담아 올려보아라. 10명의 궁녀가 저마다의 문장으로 시를 지어 바쳤습니다. 대군께서는 시편들을 하나하나 음미하시며 당나라 시인들과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다며 감탄을 아끼지 않으셨지요. 그러다 제 시를 보시는 순간 대군의 눈빛이 깊게 가라앉으며 멈추었습니다. 운영아, 네 시에는 누군가를 간절히 그리워하는 연모의 정이 서려 있구나. 그 마음이 닿아 있는 이가 대체 누구냐? 그 질문이 떨어지는 찰나 제 숨은 멎을 듯 떨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답했지요. 송구하옵니다, 마마. 그저 우연히 떠오른 글귀일 뿐입니다. 하지만 사실 제 시가 품고 있던 것은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번도 닿지 못한 담장 밖 세상, 마음껏 배움을 펼치며 두 발로 당당히 걷고 싶은 넓은 길, 바로 자유를 향한 갈증이었죠. 대공께서는 긴 침묵 끝에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시는 속일 수 없는 마음의 거울이다. 굳이 감추려 애쓰지 말거라. 그러고는 비단 10단을 내어 저희에게 고루 나누어 주셨습니다. 비록 다정한 말씀은 없으셨으나 그분의 눈빛은
제 재주와 슬픔을 누구보다 정직하게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날 저는 비단을 품에 안고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비록 평생 이 문을 나가지 못하는 몸일지라도 내 마음만큼은 저 담장 밖에 머물 수 있을까? 제 마음은 이미 궁궐의 높은 담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국화가 막 피어나고 단풍이 붉게 번지기 시작하던 때였지요. 그날 안평대군께서는 서당에서 글을 쓰고 계셨고 저희 궁녀들은 곁에서 먹을 갈고 비단을 펴며 시문의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늘 그러하듯 조용했고 평온했습니다. 그러던 중 동자가 헐레벌떡 달려와 고하였습니다. 젊은 선비가 찾아왔습니다. 김진사랍니다. 그 말에 마마께서 환히 웃으셨습니다. 김진사가 왔구나. 어서 들라라. 잠시 뒤 소박한 도포 차림의 젊은 선비가 들어섰는데 그 순간 마치 신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고개 숙여 인사하는 찰나 시간이 멈추는 듯하고 제 심장이 쿵쿵 마구 뛰었는데 그 소리가 들릴까봐 저도 모르게 두 손으로 가슴을 눌렀습니다. 웬일인지 그날따라 대군께서 저희를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덕에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수 있었지요. 그것만으로도 지금 생각하면 인연이었지 싶습니다. 대군께서 이르셨습니다. 가을 경치가 이리 고우니 시 한 수 지어 이 자리를 밝혀주시오. 진사는 사양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대군께서 웃으시며 다시 재촉하셨습니다. 거절 말고 써보시오. 하시더니 저희를 돌아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금년이는 노래 부르고 부용이는 검은고를 켜라. 보련이는 피리를, 비경이는 술잔을 돌려라. 그리고 제게는 먹을 갈라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17, 젊고 순진했고 마음이 움직이면 그대로 얼굴에 드러나는 나이였지요. 진사께서 자꾸 제 쪽을 보셨습니다. 아주 곱게 미소를 머금고요. 그 눈길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콩콩 뛰어 들키지 않으려 애쓰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잠시 후 진사께서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나그네 기러기 남쪽으로 가고 궁중의 가을빛 깊어지네. 물이 차니 연꽃이 옥잎을 접고 서리가 내려 국화가 금빛을 들이우네. 비단자리에 붉은 얼굴 여인, 흰눈 같은 검은고의 소리. 버드나무 그늘 아래 술 한 잔, 마음이 자꾸만 설레었네. 대군께서 시를 읽으시곤 크게 탄성을 내뱉으셨습니다. 참으로 비범하구나. 천하에 이런 재주가 있을 줄이야. 잠시 후 대군께서 초서를 써보라 명하시니 진사께서 붓을 다시 움직이셨습니다. 그때 먹한 점이 제 손등에 튀었죠. 하지만 저는 닦지 않고 가만히 먹점을 바라보았습니다. 낭군의 손에서 나온 먹이 제 손에 닿았다는 것만으로 이상하게도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밤이 깊자 대군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만 물러가시오. 내일은 검은고를 들고 다시 오겠다는 그 시 구절 잊지 마시오. 진사께서 물러간 뒤에도 마마께서는 그 시를 여러 번 읊으시며 감탄하셨습니다. 성산문과 견조도 손색이었구나. 이리도 그리 단정하다니. 그날 이후로 저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밥맛도 사라지고 웃음도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온종일 내내 머릿속엔 오직 그분 생각뿐이었지요. 지금까지 운영과 김진사의 첫 만남까지 들려드렸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